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과정과 소속 공무원들이 받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소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1980년 광주 시민이 신군부 포갑에 맞섰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함께 5.18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41년 전 광주, 참상 속에서 써내려간 일기장과 취재 수첩 기록이 독백으로 참배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참혹한 구타, 비무장 학생에게 사격, 시민들 분개. 기념 공연은 5.18 당시 투사회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 사연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41년 만에 사진이 발견된 당시 초등학생 고 전재수군 사연은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생한테 사과했습니다. 형이 좀 못나서 이제까지 널 찾지 못했고 이제는 영혼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5월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비롯한 국민 통합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5.18 유족과 각계 대표 등 99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5.18 41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광주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각 당 대선 후보들까지 호남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민심과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오늘 모두 광주로 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기념식에 참석한 뒤 민주열사 묘역에 참배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국론 분열의 도구로 악용됐다면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데 함께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직접 광주를 찾아 기념식에 참석했고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계신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행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 모두 다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역시 5.18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면서 5월의 광주가 갈등을 완전히 이겨내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 대해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각 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5.18을 전후해서 호남으로 향했다고요?
네, 이른바 민주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자의 방문은 조금씩 다른 특색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5.18 관련 행사에는 조용히 참석하는 대신 자동차 부품 관련 경기 전북 협약식, 기본소득 설명회처럼 경제에 방점을 찍은 행보들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이후 광주에 며칠 동안 머물며 5.18 묘지를 여러 차례 찾았고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 5.18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을 도는 동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을 향해 지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호남 공략에 집중하는 것은 호남이 민주당의 전통적이고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남 지역민 그리고 타 지역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큰 이유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5월 의사 일정 합의점을 찾았다고요?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개회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국회 요청에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속히 진행하기로만 뜻을 모았습니다. 어느 당이 맡을지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던 법사위원장 문제 역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김호수 인사청문회의 경우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41년 전 벌어진 5.18 민주항쟁. 아직 피해자를 다 찾지 못했고 최종 발포 명령권자도 확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안매장 사건도 더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해 5.18 진상조사위 출범과 함께 광주의 진실이 점차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광주 분위기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면 여야 정치인들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하고 또 추모식에 참석합니다만 올해는 야당 의원이 추모식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유족회가 야당 의원을 끌어안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예. 정운천, 성일정 의원입니다. 예, 예. 두 분은 그 공법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유족회의 공법단체 예, 예. 법 개정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죠. 그랬군요. 특별하게 그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 의미를 다진 계기였습니다. 예. 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5월 18일 추모식은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미물련 행진곡 노래 때문에 예. 그리고 5.18 애국 폄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이제 기념식 추모식이었는데요. 예. 네네. 지난 몇 년간은 상당히 5.18 유족들과 희생자를 피해 당사자들이 위로를 받았던 예. 광주 시민들이 위로를 일정 부분 받았던 그런 추모식이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습니다만 41년 전 일어난 5.18 민주항쟁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한 지도 1년이 됐고요. 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가해 현장, 말하자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예. 그래서 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여곡이 되고 때로는 그 조작이 되거나 그걸 통해서 폄훼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네. 바로 그 가해자들, 가해 장교 사병들을 네. 200여 명 이상을 직접 조사를 통해서 증언을 확보하고 예. 그리고 주요 끔찍한 반인륜적 사건이 벌어진 그런 현장에 관한 증언들을 확보했다는 점, 그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밝혀 나갈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기념식 영상에 나온 전재수 군이니까 당시 나이가 11살이었고 살아 계셨다면 이제 50대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사진 한 장을 남기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유족이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을 찾았다고요? 어떻게 찾은 겁니까? 가족 중에 형제가 이사를 하면서 예.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족 사진을 한 장 발견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리고 11살의 참으로 어린 동생의 죽음, 그 죽음을 제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 예.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41년이 되어서라도 풀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족으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지켜본 우리 시민들 역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도 다시 한번 뭔가 이제 5.18을 통해서 이후에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져봤던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묘역에 가면 이제 86기가 무덤이 없는 묘비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실종자인 셈인데요. 그러나 사실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모두 이제 진상이 밝혀질 그 내용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예. 예. 바로 이 문제가 사실 5.18 관련해서 가장 큰 희생자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여전히 한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미완의 진상규명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네, 최근 그 개봉한 영화가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18 항쟁을 다룬 영화 중에 가해자 부모의 시각으로 그려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이름으로가 관객 10,000명을 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못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 고스란히 잘 담긴 것 같은데 좀 최종 발포 명령자가 지금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발포 책임자, 우리 국민들은 누가 최고 책임자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다만 실체적 진실, 그걸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 본인은 계속적으로 발뺌하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망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바로 이 발포 책임자를 실체적으로 밝혀내는 일, 그리고 그 안매장 조사 과정을 통해서 행방불명된 그런 5.18 희생자의 시신의 어떤 흔적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18이 80년 당시부터 지금 41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런 예. 왜곡과 조작의 실체를 밝히는 일, 이런 일들이 이후에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계엄군이 이 유족을 만나서 직접 용서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헬기 조종사 등 이 양심 고백을 하는 가해자가 좀 더 나와야 하는 그런 진실의 시간이 어서 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헬기 기관총 사격, 이거 아마 다른 국민들은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전두환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이 실체가 확정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부인하고 싶은 그 끔찍한 사실이죠. 예. 헬기 기총 사격의 조종사였던 또는 때로는 사격수였던 이 말하자면 가해 계엄군들 41년이 지났으니까 더 늦기 전에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고백이나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아마 본인들도 상당히 많은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이 기간, 이 과정에서 속 시원히 털어놓고 피해자들,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광주 시민들 그리고 피해 희생자들은 모두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껴안아 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지금의 미얀마에서 당시에 광주와 비슷했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이 좀 돕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광주의 어제, 5.18의 어제와 다름없습니다. 5.18 기념재단에서는 광주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연대, 광주 미얀마 연대를 결성해서 지금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성금을 통해서 물질적 지원, 다양한 그 지원 방식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금 모금에는 사실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 각 구청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여러 동네의 마을 주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현재 미얀마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은데요. 모두 밝혀져야 바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5.18 정신도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생활 곳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음식점에서는 탁자 간 간격이 좁고 밀집해 있던 탓에 19명까지 확진이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동작구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생활시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곳 음식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음식점에서는 지난 14일 손님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은 출입자 관리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와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아 밀집도가 높았던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접촉자 80여 명을 우선 검사했고 지난 8일부터 15일 이곳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사 대상자가 더 늘어난 만큼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고시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고시원 거주자 중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촉자 3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다 보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화장실, 주방과 같은 공용 공간을 사용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동구에 있는 노래 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41명이 확인됐으며 성북구 종교시설에서는 지금까지 20명이 감염됐습니다. 해이해진 방역의식을 틈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가족과 지인 모임 등 확진자와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은 46%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는 확진자의 개별 접촉을 집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감염제 생산 지수가 전국 단위에서 0.99인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1.03으로 3주 만에 다시 1을 넘어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 간 만남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이동량까지 증가해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2월부터 노래 연습장, PC방과 같이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며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도 충분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음식점에서 YTN 김혜린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체대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8명이 감염돼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사가 처음 확진돼 접촉자 검사를 벌인 결과 또 다른 강사와 학원생, 가족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슬람 사원과 관련해 종교 행사에 참석한 10명과 접촉자 5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560여 명을 검사했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247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52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고 나머지 195명은 지역에서 전파된 사례입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A씨는 지인과 만나는 등 외출을 했으면서도 역학조사 당시에 집에만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1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오는 23일에 종료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백신을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기온에서 31일간 보관해도 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기존 5일에서 대폭 연장한 건데 유럽 지역 내 백신 유통을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관 조건 변경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개봉 화이자 백신 병을 영하 90도에서 6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꺼낸 뒤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는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제출한 추가적 연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관과 취급에 있어 융통성이 늘어남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화이자 백신 유통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화이자 백신 제품에는 영하 80도에서 60도 사이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해야만 하며 이럴 경우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염분 희석제와 섞기 전에는 최대 5일간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개봉하지 않은 병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에서 최대 2주까지 보관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기준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보관 허용 기준은 FDA 기준보다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지만 백신의 품질이 훼손되지 않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내일 출국합니다. 3박 4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외에도 여러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출국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내일 오후에 출국합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현지 시각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서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인 19일 오후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고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합니다. 의회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한 뒤에 오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2일 토요일 오전에는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 뒤에 오후에 애틀랜타로 이동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인 23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 현재도 양국 실무진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외국 백신 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뒤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인데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서울시 교육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강제 수사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2021년 공제 1호에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입니다. 청사 9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당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는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 뒤에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관부를 통해 압수물 사무규칙을 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이 적중한 셈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부터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 뒤 조 교육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을 공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출범 뒤 첫 강제 수사까지 돌입하면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는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의 엄기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엄기도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운과 수산, 해양 분야 업무와 기획조정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뛰어난 기획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 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승근 신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교통물류도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기 의혹에 분노해 LH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을 향해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 개꿀이라며 비아냥을 댄 LH 직원을 해임하라고 LH 감사실이 결정했습니다. LH는 감사실이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에서 근무하던 사원 A씨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 용산구 특별본부 사무실 앞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지만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는 조롱성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빈 청사를 지어서 특별 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게 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도 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세종시 이전을 조건으로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법적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지어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른바 유령 청사 의혹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권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확정 짓기도 전에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2005년 이전 대상에서 빠졌지만 2015년 신축 부지를 검토하고 이듬해 기재부에 예산 심의를 요청해 정부 예산까지 확보해서 건물을 완공한 겁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세종 아파트 특별 공급도 이뤄져 관평원 직원 49명이 대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세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 공급 대상이 된 건데요. 지금 아파트들은 당시에 두세 배 정도로 시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 지은 관평원 세종시 청사는 이전이 무산되면서 현재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할 것처럼 세금을 들여 건물을 짓고 특별공급 혜택까지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법적으로 이미 특별공급한 아파트를 환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자 총리가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관세평가 분류원, 이 관세평가 분류원은 관세청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이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지역에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밀어붙이다 무산이 됐죠. 이 과정에서 세금 171억 원 낭비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았고요. 수억 원대의 지금 시세 차익을 거둬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대상도 아닌 기관이 신청사를 버젓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자, 네.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오전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과 관평원 등 4개 기관은 비수도권인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관세청이 2015년도부터 세종시의 관세평가 분류원에 대한 신청사를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사 이전 예산은 기획재정부하고 논의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청사 관련 인허가 절차는 그 행정중심 복합 도시건설청 행복청과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하고요. 네. 일반적인 예. 네. 말씀하시죠. 실제 관평원 신청사 걸린 비용도 국회 예산에서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밀어붙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네. 계속해서 이전이 안 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관이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부터 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예. 이게 지금 뭐냐면 행안부도 이거를 바로 눈치를 챈 게 아니고 2019년경에 눈치를 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청이 관평원의 신청사 공사를 개시한 건 2018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행안부가 관세청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알았던 게 2019년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행안부가 2019년 7월 달에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원은 이 부분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가 결부됐다고 하면서 감사를 반려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원이 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네. 세금은 171억 원이 들어갔고요. 건물도 지었습니다. 이전 기관도 아닌 곳에 관련 예산이 또 책정이 된 겁니다. 예산 심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 공급 계약, 아파트 공급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이런 예산도 따내려면 분명히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참 황당한 부분인데 예. 지금 일단은 기재부, 여기에 지금 관련된 부서가 기재부, 예. 그다음에 행안부, 예. 그리고 세종시 행복청, 예. 그리고 관세청. 예. 인데 어느 부서도 2018년 관세청이 그 관평원의 신청사를 신축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어느 부서도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김부겸 네. 총리가 오늘 엄정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또 이 조직에 있는 이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4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종 아파트 네.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네. 2억 원에서 4억 원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대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평원 직원 82분 중에서 49분, 49분이 특별 공급에 당첨됐다고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YTN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검토를 해봤는데, 네네. 그 주택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예.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네네.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있군요.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억울한 게 네. 관평원 공무원들은 거짓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결론적으로 관평원이 특별 공급 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특별 공급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이 무산됐고요. 지금 신청사가 지금 텅 빈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혈세가 171억 원 들어갔습니다. 누가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좀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잠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네네. 그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면 아마 행복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관세청이 예. 될 것 같기도 한데 행복청.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네. 이 행정청에서 계약을 그 취소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예를 들어 현재 그것을 특별 공급 받아서 현재 가족들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네. 아마 좀 취소가 어렵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채 이거를 개발 이익만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좀 취소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네.
지금 보니까 엄밀하게 사실관계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하루 종일 막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관세청은 2015년까지 그 본인 기관들이 그 세종시 이전 기관인 거를 모르고 이전이 기관이 아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제 신청사를 짓겠다고 기재부, 행안부, 뭐 행복청까지 다 돌아다니는데 그 나머지 3개 부서도 실제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터진 이상 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2019년 7월 달에 행안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 이미 감사원에는 최소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감사원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논란이 헛돈만 쓰고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받은 이 관평원 직원들 지금 추가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참에요 공무원 특별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특별 공급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 그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특별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 그 주택 보유 여부,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도 되고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일에 한해서 주택 청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모두 특별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 분양주택의 50%를 특별 공급으로 2019년까지 공급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세종시 개발 이익을 모두 사유화하게 됩니다. 예. 그 세종시에 살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 과연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 공급을 하게 됐는데 네네. 과연 이런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네요. 예. 만약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이 꼭 필요하다면 개발 이익은 국가가 취득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년 내지 20년의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면 네. 그 부분은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냐면 그 작년 말에 주택법을 개정했는데 네.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 이내에만 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예. 그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서울에 살면서 가족들은 교육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서 공무원 한 분만 세종시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만 거주하면 세종시의 개발 이익을 모두 사유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뭐 요즘 세종시 아파트가 로또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로또에 베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네요. 정부가 좀 자문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부겸 총리도 신속하게 엄정 조사를 지시했으니까요. 지시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행사만 참석. 잘 그 기초를 다지셔야 또 다음 또 일정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얼굴이 그전보다 더 편안해지세요. 아 그래요? 네.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에 이게 굉장히 조명을 받는 상황에서 그 음주를 그래서 뭐 규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갑작스럽게 뭐 오늘 내일 한강에서 시민이 금세는 이런 상황, 일부 보도처럼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의회의 결정이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의회의 결정이 아니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도 후보 시절에 이미 방침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한두 번 드렸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찬성한다.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빼놓을 이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후보 시절에도 밝혔었거든요. 뭐 그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습도 안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삶이 어떠했든 유리한 너무 고생하셨고요.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무료 중식을 하는 터에 이 나라를 위해 몸바친 노인의 무료 중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무료 중식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 무속인 가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수백 통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조롱하는 듯한 말만 남겼고 신변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 아들과 8살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무속인 박지연 씨. 지난 3일 밤 전혀 모르는 번호로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본다, 교회와 점집의 대결이다라는 둥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가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답하자 이번엔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합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계속해서 신고하면 죽인다, 죽이겠다, 사람 죽여봤냐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협박 문자는 9시간 동안 무려 400통 넘게 쏟아졌고 참다 못한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건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였습니다. 신당에 찾아와서는 이런 메시지가 온 게 신이 화가 나 벌 주는 것 아니냐며 조롱하듯 말한 겁니다.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나 됐냐 얘기하는 게 되게 상당히 불쾌했어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신령님 말씀을 잘못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 걸어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곤 돌아갔습니다. 저 경찰관인데요. 문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고 심지어 10살 아들 휴대전화에까지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끝이 없네요 정말. 아이들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움이 커진 박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보호 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 필요할 때 자녀 등하교를 돕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박 씨가 지구대에 보호를 요청하자 곤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학생을 데리고 등하교를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개연성이 있다는 사건에 경찰이 대치를 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국민 100명당 경찰관 1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담당 지구대에서 보호 대상 정보를 빨리 전달받지 못해 잘 몰랐다면서 신변 보호를 거절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당에 출입했던 경찰이 한 발언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해서 자살이 없도록 저희 주의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은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박 씨 모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당일 새벽 실종 현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을 경찰이 추가로 확보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가 실종된 지난 25일 새벽 4시 40분쯤 실종 현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일행 7명이 한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고 있고 주변 CCTV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쳤습니다. 서초경찰서는 또 지난 16일 오후 한강공원 등에서 열린 고 손정민 씨 추모 집회와 행진이 집회 시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는데 집시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주최자만 처벌할 수 있어서 경찰은 현장 통제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1터널에서 고장이나 멈춰서 있던 탱크로리를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서 불이 났지만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찰이 범죄 대응 공조 차원에서 재작년 서울 도심 호텔에서 벌어진 마약 제조 사건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194개 회원국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재작년 4월 수사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신종범죄수법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는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피해자에게 통역 없이 영어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통역 없이 영어로 말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과를 하려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걸려온 형식적인 전화라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별 채용 의혹 관련 수사로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사건에 대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허민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보호관찰 중에 범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 사건 1호 사건이죠. 네네.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공수처가 어떤 점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했는 내용을 가지고 그 감사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게 직권 남용으로 이제 공수처에 대상되는 범죄로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했죠. 공수처가 이제 출범 이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5명의 해직 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채용하는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느냐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그 5명 이외에 한 14명 정도가 어플라이를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인을 딱 찍어놓고 심사를 해서 뽑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블라인드인데 그중에서 가장 탑 5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뽑혔으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과연 그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했느냐 이걸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조희연 이제 교육감은 3가지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쟁점이 3가지인 게 첫 번째 그 특채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이제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단독으로 이제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희연 그 교육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것이고 예. 두 번째 쟁점은 저는 교육감이 누구를 뽑는 특채는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그 교육감이 사람을 찍어놓고 뽑을 수는 없어요. 예. 특정인을 찍어놓고 특채로 뽑을 수 없으니까 과연 특채라는 게 그 해직교사 5명을 염두에 두고 한 특채이냐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객관성과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감사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해야지 않았다. 요 세 가지를 지금 조희연 교육감과 감사원은 대립 접점으로 보고 예. 그 접점을 이제 사실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임의적인 그 내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 네. 이제 공수처는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첫 번째 압수수색물을 검토하고 그 검토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아마 조희연 교육감을 부를 거예요. 부르는데 만약에 뭐 임의 출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임의 출석이 안 되면 체포, 영장을 혹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사하고 난 다음에 혐의점이 굉장히 드러난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고 주요 참고인 등의 위의 우려를 통한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아마 구속영장도 열어놓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공수처의 전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도 들어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예, 공수처가 소환 일정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 수사 다 한 다음에 또 기소할 수는 없다면서요?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뭐 우리가 공수처를 굉장히 큰 괴물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야, 공수처가 기소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고위공직자 다 수사하고 다 기소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네. 공수처가 너무 지금 검경 수사권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기소는 검사에서 기소권이 있으니까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이 넘기는 과정에서도 지금 공수처법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좀 빈 공백이 있어서 기소권이 있으면 불기소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공수처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시청자분은 예. 죄송한데 공수처법 27조에 보면 그냥 사건만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불기소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검찰과 공수처가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합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의 종결권은 공수처에 있지만 이 공수처가 수사를 넘기면 그 기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는 거는 검찰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해야죠. 수사와 기소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뭐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당일 새벽에 입수하는 걸 어떤 남성이 입수하는 걸 봤다 이런 목격자가 나왔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저도 속보가 올라오는 걸 경찰 브리핑을 못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 속보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낚시꾼이 4시 40분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는 거는 A씨는 4시 20분이잖아요. 예. A씨가 귀가하고 난 다음에 4시 40분 즈음에 예. 한 사람이 이게 정민 씨인지는 몰라요. 네. 한 사람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 사람이 정민 씨인지는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7명의 제보가 네. 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건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걸어갔으면 저는 신고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점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신고가 다시 목격자가 진술이 나온다니까요. 경찰도 그렇게 확인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서 추후 조사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일단 손정민 씨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그렇죠. 안 됐고요. 인상착의도 더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4시 40분이라면은 그 이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건 정말 저도 모르고 앵커도 예, 모르고 다 예.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7명의 목격자가 정확하게 신원을 특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정민군
A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면 사실상 A군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심의 눈초리는 벗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왜 정민이가 왜 4시 40분에 왜 그렇게 강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느냐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군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앵커님하고 기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주변 CCTV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노래방 업주였고 좀 잔인하게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결정의 배경이 뭘까요? 이게 두 가지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범죄 수법이 잔혹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를 했다는 점이 일견 명백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오로지 공익에 부합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저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사체 손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체 손괴가 뭘까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드러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을 심각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그걸 유기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였는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노래주점을 했으니까 감염병 예방법 위반까지 해서 4가지 범죄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허민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여서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됐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보호관찰위원이고 법무부에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허 씨가 사실 범단에 걸려 있어요. 범죄 단체 조직죄예요. 그게 A라는 파라는 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허우대 있는 애들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범죄 단체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행을 바로 하고 범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라는 게 보호관찰의 기본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 노래주점을 한다? 이게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 노래주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2시까지 불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단에 걸려있는 조직폭력배 일원이었고 그게 집행유예 기관이었고 그게 노래주점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주요 인물, 뭐 집중, 그다음에 보통, 일반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관찰로 되어 있었고 그 전까지는 뭐 저도 보호관찰 분들에게 뭐 제가 어떤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서 전화밖에 할 수 없었고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걸 인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호관찰소에서는 범단 조직의 조직원이 노래주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대면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구성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영업 장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의 불법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노래주점이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격리 병사가 올린 부실급식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던 국방부가 오늘은 또 병사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급히 해명 사진 올리면서 논란을 불러온 셈인데요. 급식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까지 불거지자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계룡대 격리병사에게 부실 도시락이 지급됐다는 제보가 나오자마자 국방부는 반박성 해명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끼 4가지 반찬의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 병사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국방부가 올린 사진은 1인 격리 병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이었고 코호트 격리 중인 병사들의 경우 일부 부대에서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해명에 나선다고 올린 사진에 부실급식 못지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정상 배식인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의 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피로도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 끼마다 사진 증거를 남겨야 하는 등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지만 국방부가 SNS상에서 병사에 맞대응하는 것도 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부실급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늘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4대 그룹의 미국 투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큰 관심을 갖는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4대 그룹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실질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방미 기업인 중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포함돼 재계 대표 역할이 기대됩니다. We therefore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sustain U.S.-Korea relations, to driv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foster deeper cultural ties. 김기남 부의장이 동행하는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19조 원가량의 기존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미국 상무부의 2차 반도체 화상회의에 삼성전자 사장이 또 참석할 예정이어서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을 유력한 추가 투자 후보지로 물색해왔습니다. 파운드리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파운드리가 만들어지고 첨단 시장에서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 공장에 이어 3, 4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현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이번에 방미길에 함께 오를 예정이어서 양국의 백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수소, 로보틱스 등에 모두 8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제2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한 점을 포함하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잡아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젊은 마운드를 앞세워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1살 다승왕 원태인을 포함해서 당당히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신세대 이승현, 이승민입니다. 서bun국 기자입니다. 4할 타자 강백호를 무안타로 묶은 KT전 원태인의 절묘한 투구입니다. 주무기 체인지업을 내세워 각각 헛스윙과 뜬 공을 유도했고 직구 타이밍에 다시 체인지업을 던져 범타로 잡아냈습니다. 또 한 번 무실점 호투로 시즌 6승에 평균 자책점도 딱 1.00을 맞추며 두 부문 선두. 비시즌 동안 슬라이더를 가다듬어 볼 배합이 다양해지면서 삼성 선발진이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호 형이 워낙 지금 KBO의 최고의 타자지만 꼭 이기고 싶었는데 슬라이더의 제구가 작년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올 시즌에는 좀 결정구로 자신 있게 사용하는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9살 강속구 투수 이승현도 신세대답게 마운드에서 뚜렷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배 강민호의 사인에도 고개를 가로주며 자기 공을 고집했고 14일 첫 1군 데뷔에 이어 월요일 등판에서는 위기 상황에 간판 타자 김현수를 돌려세우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LG 첫 경기 때 처음으로 제가 받아봤는데 정말 좋은 공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뭐 2군에서 좋은 공을 던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2년차 자완 이승민은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느린 투구 템포를 수정하며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2군을 다녀온 뒤 정교한 제구를 바탕으로 월요일 LG전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해 팀 승리와 선두 질주를 뒷받침했습니다. 불과 20살을 넘나드는 나이에 실력은 물론 뚜렷한 자기 주장까지 갖춘 이들 밀레니얼 트리오의 활약에 삼성 팬들의 마음은 설레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프로스포츠 선수라면 무엇보다 성적으로 먼저 평가를 받겠지만 여기에 성실함과 인성이 더해진다면 더 큰 사랑을 받곤 하죠. 여자 골프에서는 맏언니 홍란 선수가 있는데요. 김상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역대 13번째 우승자를 가리게 될 국내 유일의 여자 골프 매치 플레이 대회. 상금상이 64명만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를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가 중인 유일한 개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 17년 차 홍란입니다. 제가 매치 플레이를 13번 나오면서 터득한 건데 자꾸 상대방의 미스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못 치기보단 내가 잘 쳐서 상대를 이기자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규 투어 통산 4승, 벌어들인 총 상금 23억여 원. 2018년 3월 이후 3년 넘게 우승이 없지만 그녀를 기억하게 하는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홍란은 프로에 입문한 2005년부터 17년 동안 단 한 해도 투어 시드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평균 드라이버 220야드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17년 동안 시드권을 유지했다는 건 웬만한 자기관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골프는 14개의 클럽이 있잖아요. 드라이버가 거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꼭 좋은 성적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회는 홍란의 정규 투어 통산 337번째 대회. 다음 달 중에는 투어 최초로 첫 라운드 출전에 전무후무한 대기록 작성도 확실시됩니다. 홍란은 최다 연속 시드 획득과 생애 참가 대회 수뿐 아니라 최다 예선 통과 기록도 갖고 있는데 경쟁자들이 올 시즌 정규 투어를 뛰지 않거나 현역 은퇴해서 그녀의 기록 쌓기는 자신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항상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언니한테 얘기하거든요. 저도 홍란 선수처럼 그렇게 롱런하고도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대선배님이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도 가끔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는 그런 선배님이에요. 성실함이 없인 불가능한 이런 꾸준함 때문에 후원사도 벌써 7년째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다짐해왔지만 이제 서서히 은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가 저는 축제라고 생각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1등만 봐주시지 마시고 또 주위에 많은 선수들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기록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은 거인 홍란. 스포츠 본연의 가치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자극적인 관심 끌기만이 득세하는 요즘 후배들이 그녀에게 진심의 박수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축구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내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전북과 울산이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화상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양팀 감독 신경전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 스트라이커들이 골이 안 나와가지고 홍 감독님의 또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십니다. 양복이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수들 입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뛴 울산의 신영민이 포문을 열자 울산 팀 선수들이 전북 현대 선수들보다 기술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 동료 이용이 가볍게 맞받아칩니다. 성민이가 가고 나서 좀 기술적인 축구로 바뀌지 않았나. 말 잘했다. 전북은 경기 없이 열흘을 쉬었습니다. FC 서울에서 확진자가 나온 여파로 예정됐던 2경기가 미뤄진 탓입니다. 경기 감각이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경기 이력이 감각이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 앞으로 있을 그 울산전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반면 쉬는 전북과 승점 격차를 2점밖에 못 줄인 울산은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높은 승점을 쌓으면서 전북과의 대결에 나갔으면 좀 더 우리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팀이 최근 5경기에서 1승씩만 챙기는 사이 수원과 대구가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 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역대 101차례 맞대결은 팽팽했지만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전북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첫 대결은 헛심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반환점을 향하는 K리그의 주도권을 쥐려면 반드시 서로를 잡아야 하는 전북과 울산은 내일 저녁 전주성에서 격돌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강원도 고성의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8도나 높아 덥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소매 차림과 함께 얇은 겉옷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막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